안녕하세요. 오늘은 92회 기업회계 이익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보고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고요. 2번 투자 및 신용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3번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고요. 4번 과거 재무에 대한 보고이므로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 어렵다.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2번 다음에 보기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기업 실체 맞고요. 계속 기업 맞고요. 현금주의 아닙니다. 발생주의죠. 기간별 보고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3개입니다. 3번 아래와 같은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가 아닌 것은 1번 미지급금 1,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미지급금 1,000원이 보통예금에서 인출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했고 부채가 감소했네요. 맞고 2번 직원의 식대 500원을 외상으로 처리하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비용이 발생했고 부채가 증가했네요. 맞고요. 3번 현금 2,000원을 출자한 영업을 개시하였다. 자산이 증가했고 자본이 증가했네요. 맞고요. 예금이자 100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나오고요. 수익의 발생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아니네요. 네. 4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당좌 자산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예수금 당좌자산 아니죠. 단기매매증권 당좌자산 맞고요. 타임바이수표 당좌자산 맞고, 우편증서 당좌자산 맞고, 미지급금은 안 준 돈이니까 아직 지급을 안 한 돈이니까 당좌자산이 아니고, 선급금 50만원 당좌자산 맞죠. 그래서 100만원 더하기 30만원 더하기 10만원 더하기 50만원 계산하면 190만원 계산할 수 있겠네요. 아직 안 준 돈이니까 부채죠, 부채. 네. 5번 다음은 양산의 외상매출금 관련 자료이다. 2025년 손익계산서나 대손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월 1일 현기말 2월 된 대손 총당금 8,000원. 저희 초에 8,000원 있었고 5월 1일 거래처인 연합과 파산하여 관련 매상매출금 4,000원이 회수 불능 상태가 되었다. 10월 1일 거래처인 연상이 파산하여 관련 매상매출금 3,000원이 회수 불능 상태가 되었다. 12월 30일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100만원이고 대손충당금의 외상매출금 잔액의 2% 설정하였다. 100만원에다가 2% 곱하면 저희 기말에는 2만원을 해야 되고 2만원을 해야 되고 저희 외상매출금이 이제 4,000원이랑 3,000원이 회수 불능 되었죠. 그래서 여기 발생한 게 7,000원. 그럼 여기 27,000원. 있고요. 27,000원에다 8,000원 빼면 여기 19,000원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세이는 2025년 단기매매 목적으로 현장에 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 및 처분하였다. 현장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7월 1일 현장 주식 100주를 주당 100원에 취득하였고 취득 과정 중 중개수수료 1,000원을 지급하였다. 중개수수료 1,000원은 단기 바로 비용 처리하죠. 2025년 9월 30일 주식 50주를 주당 140원에 처분하였다. 40주가 올랐고요. 50주를 팔았네요. 처분이익이 2,000원이네요. 1번입니다. 7번 12월 말 결산법인인 세무는 2024년 1월 1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회계의 주식 1,000주를 500만원에 취득하고 이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다. 주 세무는 2025년 7월 1일에 매도 가능 증권 500주를 320만원에 처분하였다.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2025년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저는 이런 문제를 반이죠. 그럼 500의 반, 250이고요. 250만원짜리를 320만원에 팔았네요. 70만원이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물론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평가를 해도 어차피 손익계산서에는 안 미치고 재무상태표에 미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총포괄
총포괄 이익 이렇게 물어보면 또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미칠 때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셔도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8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은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하여 취득원가로 포함된다. 맞습니다. 2번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 금액에서 매입 운임, 하용료, 보험료,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맞죠?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품과 제품은 순실현 가능 가치를 시가로 한다. 맞고요. 선의선출법은 현실적으로 실질재고조사법에서 많이 사용된다.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보통 총평균법이 많이 사용돼요. 총평균법.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선의선출법이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돼요. 이러면 맞아요. 실질재고조사법이라고 나오니까 총평균법이 정답이 됩니다. 9번. 기업의 2025년 상품과 관련된 매입 및 매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평균법으로 총평균법이겠죠. 실질재고조사법을 방금 전에 실질재고조사법 총평균법 이해되시죠?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할 때 기업의 2025년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단 장부상 재고와 실질재고는 일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됩니다. 1400 더하기 1600 더하기 1400 더하기 400 계산하면 여기 4800원 되고요. 그러면 수량 더하면 되죠? 20, 30 50, 60. 그럼 4,800 나누기 60 계산하면 단가가 80원. 매출원가 물어보고 있네요. 매출원가 30개 곱하기 80원 계산하면 2,400원 되겠죠. 1번입니다. 총평균법은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고, 만약에 왜 이동평균법이다 그러면은 저희 이거 3,000원 나누기 30원 해서 20개 구하고, 네, 그러면은 3,000원 나누기 30 그러면 100원이니까 그럼 100원 곱하기 10원 더하기 1400 곱하기 20개 해서 또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이동평균법이랑 방법 다르니까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번. 다음은 윤유의 2025년 기말재고 자산 및 매출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매출원가로 인식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장부상 재고자산 300개, 잔당 취득원가 100원, 기말 창고에 실제 남아있는 재고 240개. 그럼 60개가 사라졌네요. 간부 중 50%는 정상 간부이다. 60개 중에 30개만 정상 간부래요. 간부 반영 전 매출원가 발생액은 300만원이다. 네, 그러면 저희 30개가 정상이니까 30개 곱하기 100원 하면 3,000원이죠. 그래서 300에다가 3,000원 더 하면 이제 매출원가가 3,000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민국은 2025년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달린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다음은 토지 취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의 취득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토지 매입 가액 5,000 맞고요. 토지 취득과 관련된 취등록세 230만원 맞고요. 토지비의 기존 폐건물 철거비 맞고요. 폐건물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자재 처분 수입 이거는 빼야 됩니다. 새로운 신축 건물 건설비 이거는 건물로 따로 이제 인식하셔야죠. 그래서 5,000 더하기 230 더하기 100 더하기 빼기 30 100 빼기 30 5,000 더하기 230 더하기 100 빼기 30 하면 5,300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12번. 세무는 2024년 1월 1일 취득원가 2천만원 내용연수 5년이 기계당 취득하였다. 상각률 35%인 정률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하던 중 2025년 6월 31일에 1,200만원을 처분하였다. 2025년 선입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그러면 저희 24년도 감가비 그 다음에 25년도 감가비 계산해야 되죠. 2,000에다가 35% 곱하면요. 그러면 24년도에는 700만원 했고요. 2,000에다가 700을 빼는 거죠. 그럼 1,300이죠. 1,300 곱하기 0.35 나누기 2 계산하면 25년은 감가비가 227만 5천. 그럼 2,000에서 700 빼고
275,000 빼고 하면 10725 나오는데요. 그럼 장부 가액이 8대 10725였는데 이걸 1200만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저희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27만 5천원인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3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것을 취득 또는 창출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인식 요건을 충족 못 시켰으면 다 비용으로 인식하셔야 되고. 2번.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인식 요건 충족시키지 못한 비용 처리한다고 했어요. 3번.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교환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지분증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이 아니고 공정가치로 하셔야죠.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로만 한다. 내부적으로 된 거라고 해도 간접 지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너무 명확하게 정답이었죠. 그래서 4번 간접 지출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14번. 다음 중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차입원가의 회계 처리 방법은 모든 자본화 대상 자산에 대하여 매개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아니한다. 맞죠? 2번.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에는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가계획은 포함하나 받으러의 할인율은 제외한다. 맞습니다. 3번. 특정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일반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보다 나중에 적용한다. 특정 차입금 차입원가를 먼저 적용한 다음에 그 남은 한도 내에서 일반 차입금 차입원가 계산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어요. 4번. 자본화 대상에 포함되는 적격 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 자산도 포함한다. 맞습니다. 15번. 세무는 다음과 같이 2025년 1월 1일 사채를 발행하려고 한다. 2025년 12월 31일 이 사채와 관련된 비이자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사채 액면 금액 100만원, 액면 이자를 8%. 그러면은 액면 이자는 8만원이겠네요. 이자 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 만기는 3년, 발행 시 시장 기준은 10%의 현가계수. 그러면 구하면 되는데요. 100만원 곱하기 0.7514만원. n 플러스 8만원 곱하기 2.48685 n 플러스 n만 계산하면 950258 곱하기 0.1 계산하면 저희 이자가 950255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16번. 기업은 2025년 3월 1일에 자기 회사 발행 주식 50주를 취득하는데 주당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500원과 1000원이다. 그러면 액면가액은 필요 없죠. 취득가액은 필요합니다. 1000원. 2025년 5월 1일에 자기 주식 20주를 주당 1,300원에 매각하였으며 1,000원에 샀는데 1,300원에 매각했대요. 그럼 300주 곱하기 300원 곱하기 20주만큼 이득 받겠네요. 자본이익금이 무조건 정답이 됩니다. 이익잉여금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익을 300원 곱하기 20원 하면 6,000원. 이득 받고 그 다음에 2025년 7월 1일에 자기 30주를 주당 900원에 매각하였다. 1,000원에 샀는데 900원에 매각했으니까 손실을 100원 받네요. 100원 곱하기 30주죠. 그러면 3,000원이네요. 6,000원에서 3,000원 빼면 3,000원. 증가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한국의 자본과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 조정과 자본 잉여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본 조정은 마이너스 항목이고 자본 잉여금은 플러스 항목이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감자차손은 손이네요. 손해네요. 마이너스이고요. 주식 발행 초과한 플러스죠. 감자 차익 마이너스이고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 플러스이고요. 자기 주식 마이너스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차익은 마이너스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이거 아니고요. 이익 준비금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자본 조정 계산하면 10,000원 더하기 20,000원 더하기 3만원 계산하면 3만원 더하기 8만원 계산하면 잠깐만요. 만원. 감자 차익이 플러스죠? 네.
만원 더하기 3만원 더하기 8만원 계산하면 12만원. 그리고 자본 2호금도 15만원, 17만원, 30만원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태희는 장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2025년 1월 31일에 70만원의 현금 배당과 익명금액 50만원의 주식 배당을 받았다. 배당과 관련된 분기로 오른 것은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를 안 하죠. 네,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금 70만원 받았고 배당금 수익 70만원 인식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익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을 말하면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맞습니다.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 가능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맞습니다. 4번 매출에는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받고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네, 아니면 줄석으로 기재하셔야 되죠. 20번. 한국은 2024년 1월 1일에 건설공사를 10만원에 수주하여 즉시 공사에 착공하여 2025년 말에 완공했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진행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한국의 2025년 공사 손익은 얼마인가? 네, 2024년도에 저희 누적 발생 원가가 2만원이고 8만원이래요. 그러면 2만원 나누기 8만원 계산하면 진행률이 24년도에 25%. 그럼 여기 25년 말에니까 75% 됐겠네요. 그러면은 10만원에 75% 하면 75,000원이 매출이고요. 다음 매출 원가 구하면 되는데요. 이때 2만원 인식, 그러면 8만원에서 2만원 빼면 6만원이죠. 그럼 75,000원에서 6만원 빼니까 15,000원 이득 받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은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다. 관련 거래가 다음과 같을 때 2025년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25년 12월 1일 은퇴는 퇴직연금 부담금 800만원을 납입했다. 2025년 12월 30일 은퇴 퇴직급여 추계액은 1200만원이다. 2025년 중 은퇴에서는 실제 어떠한 퇴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800만원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로 모든 의무는 종결되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쵸? 네, 21번은 정답은 2번이었고요. 22번. 실수는 기말 결산 마감 전에 다음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였다.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620만원일 경우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대손충당금 과소계산. 비용 인식해야 되죠. 마이너스이고요. 급여와 관련된 미지급 비용 과소계산. 비용 인식해야 되죠. 마이너스이고요. 재고자산 과대계산. 이것도 더 인식해야 되죠. 마이너스이고요. 건물의 감가상각률계 과소계산. 이것도 비용 더 인식해야 되죠. 그러면은 30 더하기 60 더하기 40 더하기 50 마이너스 620 계산하면은 440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23번. 다음 중 재무제표 인식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산은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부채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수익은 자산의 감소나 수익은 자산의 증가해야죠. 틀렸네요.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맞고요. 자산의 증가였어요. 증가. 4번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이건 자산의 감소 맞죠? 네, 부채의 증가도 맞죠? 네, 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24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1번 수입 임대료, 2번 광고 선수비, 3번 이자 수익, 4번 선수 수익.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4번이네요. 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나타내야 되죠. 25번 중소기업 회계기준 다음 중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없는 감가상각 방법은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유형자산 정액법 전류법 생산력 비례법만 가능합니다. 3번 연수학계법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정의법이랑 생산량 비례법만 가능하죠. 그래서 네, 2부 원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제품 원가 계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품 원가 계산은 각 기업의 생산 형태에 따라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나눌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제품 원가 계산을 할 때 기말에 집계된 실제 원가를 이용하느냐 기초에 설정된 표준 원가를 이용하느냐 이 둘을 결합한 원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으로 나뉜다. 너무 맞는 말이죠. 3번 전부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원가, 변동 재료 간접 원가, 고정 재료 간접 원가를 제품 원가 범위에 포함시키다. 맞습니다. 4번 동종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한 기업에서 주로 개별 원가 계산을 사용하며 아니죠. 종합 원가 계산 사용하게 됩니다. 제조 원가를 제조 공정별로 구분하여 집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답은 4번이네요. 2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생산직 관리자의 급여 이거는 생산비고요. 분사 건물의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맞고요. 기계 수선비 관리비 아니죠. 이거 생산비죠. 본사 사무실의 전력비 1,500원 맞고요. 그리고 1,000원 더하기 1,500원 계산하면 2번 2,500원이네요. 3번 다음은 어떤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인가? 이미 투입되었거나 발생된 원가로서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원가이다. 따라서 해당 원가는 미래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거 설명하는 거 1번 매물원가 설명이죠. 4번 한국의 기계 전력비는 매월 동일한 고정원가로 고정원가가 발생하고 기계 사용 시간에 따라 별도로 추가적인 원동원가가 발생한다. 1월 1월 기계 전력비가 다음과 같고 3월 기계 사용 시간이 800시간일 때 예상되는 기계 전력비는 얼마인가? 1월 600시간 사용함에 따라 전력비가 450만원 발생. 2월 500시간 사용함에 따라 전력비가 420만원 발생. 이거 고저점법이라는 방법인데요. 600시간이고 500시간이죠. 600시간에서 500시간을 빼요. 그럼 100이죠? 450이고 420이죠. 450 빼기 420 계산하면 30이네요. 그럼 30 나누기 100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3,000원이거든요. 변동비가 3,000원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 3,000원을 여기 500시간에 대입하면 3,000 곱하기 500 하면요. 변동비가 150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고정비는 420에서 150 빼면 되니까 고정비는 270이죠. 그럼 저희 고정비는 270이고 기계 사용시간이 800시간이잖아요. 800시간에다 곱하기 3,000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270 하는 거죠. 800 곱하기 3,000 더하기 270 계산하면 510만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점법인데 이거는 처음 보네요. 네. 5번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안의 직접 재료 원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 재료 키로당 표준 가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직접 재료의 제품 단위나 표준 사용량 10kg, 실제 제품 생산량 50단위, 직접 재료의 실제 사용량 400kg, 직접 재료의 능률 차이 2만원 유리한 차이. 이러면 실제 사용량이 400kg죠. 저희 표준원가 모르고요. 표준원가 모르고. 근데 여기는 저희 50개 생산했고 표준 사용량 10kg잖아요. 그럼 50 곱하기 10 하면 500kg이고 여기도 역시나 모르는데 같죠? 여기랑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2만원 유리하대요. 2만원 유리하대요. 그러면 500kg랑 400kg의 차이는 100이죠. 그럼 2만 나누기 100 하면 돼요. 그럼 여기 네모가 200원인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표준 가격이 200원인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서 원가 차이 분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 통제와 성과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2번 유리한 차이는 표준 원가보다 실제 원가가 커서 이익을 감축했다. 유리한 차이는 표준 원가가 크죠. 표준 원가가 큽니다. 그래서 이익을 증가시켜요. 네, 2번이 틀렸네요. 3번 직접 재료 원가 차이는 가격 차이, 능률 차이로 나누어진다. 맞고요. 4번 직접 재료 원가의 가격 차이를 구 시점에서 분류하든 사용 시점에서 분류하든 직접 재료 원가의 능률 차이는 동일하다. 맞습니다.
7번. 데스크는 책상을 만드는 회사이다. 책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가가 발생했다면 연간 책상 5만 개를 생산했을 때 제품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책상 한 개 단위의 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료비, 부품비 700원 한 개당. 책상 2만 개의 단위마다 1회 발생하는 매주 검사비 100만원 1회당. 책상을 생산하는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5만 개 생산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검사를 3번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300이고 여기 600이고, 그럼 300 더하기 600 하면 900이죠? 900 나누기 5만 하는 거예요. 그럼 180원. 그럼 700원에다가 180원 더하면 880원.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제조원가 계산식이 다음과 같다. 빈칸 기억니은 디귿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기억. 기초 원재료 재고에, 단기 원재료 매입에, 기말 원재료 재고에. 원재료 사용액이죠. 니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원가, 재고는 원자. 단기 총 재료 원가 말하네요. 3번. 이 맞고요. 디귿. 기초 제공품 재고액, 단기 총 재료 원가, 기말 제공품 재고액, 단기 제품 재료 원가 걸 수 있게 됩니다. 네. 9번. 정상개별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는 세무는 제조 간접 원가를 직접 노무 시간당 요원에 예정 배부한다. 25년 원가 재료가 다음과 같을 때 25년의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인가? 단기총 제조 원가가 65,000원이고 직접 노무 원가가 25,000원이고 노무비가 25,000원이고 단기총 제조 원가가 65,000원이고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시간당 6원에, 그럼 2,000 곱하기 6 하면 12,000원이겠네요. 그럼 장기총 제조원가 65,000원이니까 65,000원 빼기 25,000원 빼기 12,000원 계산하면 저희 원재료는 28,000원 나와야 되거든요. 28,000원인데 저희 기말 재고가 500원 늘어났네요. 그러면 28,500원이죠. 원재료 티계종 조금 그리면 1,000, 28,500원, 1,500원, 28,000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아닙니다. 원재료니까 초, 말, 매입, 사용. 그쵸? 1,000, 1,500. 사용액이 28,000. 그쵸? 그러면 29,500, 28,500. 네, 1번 맞네요. 네. 조금 시간이 늦어서.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출원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맞습니다. 매출원가 손익계 순서에 나와요. 2번 재무제표의 부속 명세서에다. 맞습니다. 3번 기말제품 재고액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제조원가 명세서 통해서 알 수 없어요. 기말제품 재고액 재무상태표에 나오죠. 4번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맞죠? 11번 민국의 단기 제품 생산 수량은 700단위, 기말 제품 수량은 200단위,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은 1,400원, 단기 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다.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매출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다음 기초 및 기말 제공품과 기초 제품은 없다. 전부 원가 계산이래요. 매출 총액 구하라네요. 판매 관리비 다 삭제해버려요. 그럼 직접 재료 원가 18만원, 12만원, 15만원, 4만원 더하면 49만원. 700개 생산했고요. 200개 남았으니까 500개 팔렸습니다. 49만원 나누기 700 곱하기 500 계산하면 매출 원가가 35만원. 1400 곱하기 700 1400 곱하기 500 계산하면 70. 70에서 35만원 빼면 35만원. 3번이 정답이 되네요. 12번 다음 중 원가 벌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접 원가는 특정 원가의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있으나 간접 원가는 특정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총 원가를 구한 후 역산해 산출한다. 역산해서 산출하는 게 아니고 간접 원가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배분 기준 정해서 배분하게 되죠. 네, 1번이 틀렸네요. 2번 원가 할당이란 제품 원가 계산, 계획과 통제 등의 필요한 원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원가를 원가 대상에 적절히 할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가 추적과 원가 배분으로 다 나눌 수 있다. 맞죠? 3번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 원가는 개별 작업에 직접 추적할 수 있으므로 분별 원가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조 간접 원가에 국한된다. 맞고요. 4번 직접 재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13번 2025년에 가구 원가는 7만원이고 재고 자산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가구 원가가 7만원이래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부터 좀 구할 수 있겠네요. 5만원, 2만원 빼면 3만원, 7만원, 제공품이 5만원, 4만원, 15만원.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1만원이었겠네요. 또 되게 좀 그래요. 11만, 제품이 2만원, 3만원, 제품 11만원 넘었죠? 13만원, 3만원 빼면 10만원, 10만원이네요. 1번입니다. 14번 아래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 행태에 대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변동원가, 고정원가 두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원가, 즉 조업도가 0일 때 고정원가 부분만큼의 원가가 발생하며 조업도 증가에 따라 비례하여 총원가가 증가한다. 1번 택시비, 2번 감가상각비, 3번 전화요금, 4번 전기요금. 감가상각비가 틀렸죠. 감가상각비는 고정원가죠. 네. 15번 보존문 S1과 S2, 제조문 M1과 M2의 분간 용역 수소 관계의 원가는 다음과 같다. 보존문 원가는 상호 배분법으로 상호 배분법. 제조문에 배분하는 경우로서 A와 B의 값이 각각 86만 1,538원과 261만 5,385원일 때 배분 후 제조부문 M1의 원가는 얼마인가? M1의 원가. 그럼 저희 861,538 곱하기 0.4 344 615 이고요. 261538호 곱하기 0.3 하면 784 615 더해볼게요. 그럼 1129 230 나오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 자료를 사용하므로 결과를 그대로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정상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은 예정별로 외부 배부함으로 기중에 작업이 완료되도록 제품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 맞죠? 3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정감 원가 계산이 가능하므로 원가 정보의 적시성이 증가한다. 원가 정보의 적시성이 증가하는 건 정상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이죠. 3번이 틀렸네요. 실제 개별 원가는 나중에 저희 다 일 끝내고 나서 원가 계산이 되니까 적시성은 떨어집니다. 4번 정상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차이에 대한 회계 처리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 복잡하다. 이렇게도 맞는 말입니다. 17번 세무는 평균법 하에 정업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료는 아래와 같고 품질 검사는 완성도 40%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면 단기 검사 합격 물량은 몇 개인가? 평균법이던 선의선출법이던 품질 검사는 저희 똑같이 계산했었죠. 그쵸? 기초 제공품이 600개고 장기적 수량이 2,500개면 차반에 3,100개 나오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단기 완성품 네. 그 다음에 기말 이렇게 좀 하면요 600개 2,500에서 600 빼면 저희 총 900개 기말은 300개 그러면 3,100개에서
빼기 600 빼기 1900 빼기 300 계산하면 공손품은 300개 인데 품질검사가 완성도 40%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600개는 60%까지 완성됐으니까 이때는 품질검사 안 해요. 그쵸? 멈춤임사 하고 넘어온 거예요. 1900은 당연히 해야 되고 300은 70%까지 갔네요. 40%에서 통과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하면 됩니다. 1900 플러스 300 단기검사 합격 물량 1900 플러스 300 하면 2200개 구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8번 세모는 이중 배분율법에 의해 부존문의 제조간접 원가를 제조문에 배분하고 있다. 제조부문 중 가공 부문에 배분된 제조간접 원가가 240만원, 고정제조원가 즉 고정제조 간접원가 120만원 포함이면 각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변동 제조 간접원가와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얼마인가? 이제 그 변동 제조 간접원가 같은 경우에 실제 기계시간 이용해서 배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정제조 간접원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 기계시간 기준으로 배분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제조 부문에서 가공 부문에 배분된 제조 간접원가가 240만원이고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여기가 120만원이면 변동 제조 간접원가가 여기도 120만원이었겠네요. 그쵸? 그럼 120만원 나누기 6,000 곱하기 2,000 하면 여기는 40이 맞나? 40 미고요. 그 다음에 최대 기계시간 이건 9,000시간 120 나누기 9,000 곱하기 6,000 계산하면 여기 80 그러면 변동제조 간접원가는 160 그 다음 80 더하기 120 하면 200만원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 다음 중 부산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산품에 비해서 가치는 떨어지나 수량 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수량이나 가치 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제품을 부산물이라고 하죠. 1번이 틀렸네요. 2번 부산물의 회계처리 방법은 크게 생산기준법과 판매기준법을 나뉜다. 맞고요. 3번 생산기준법은 부산물의 가치가 중요성이 있어서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사용한다. 맞고요. 4번 판매기준법에서는 모든 결합원가를 부산품에 배분하므로 부산물에는 결합원가가 배분될 수 없다. 맞습니다. 20번 세무는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부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원가 계산을 위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정품 완성도는 얼마인가? 단기 완성분수량 1000개 기말정품수량 500개 기초제품 가공원가 70 단기 투입 가공원가 230 기말정품 가공원가 60 500개에다가 몇을 곱했더니 60이 되었대요. 그쵸? 그 다음에 저희 70에다가 230 더하면 300이죠. 여기는 1000이고 가공비가 그 다음에 여기는 500x죠. 그럼 1000 더하기 500x 했더니 300이 되어야 돼요. 500x에다가 뭘 곱했더니 300이 되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60이었으니까 300에서 60 빼면 여긴 240이겠네요. 그럼 240에다가 나누기 1000 하면 저희 단가가 2,400원. 그러면 60 나누기 2,400 계산하면요. 여기 250개 되거든요. 500에다가 뭘 곱했더니 250개 되었대요. 0.5 곱했더니 250개 되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 결합은 동일한 공정에서 결합 제품 ABC를 생산하고 있다. 결합 원가는 120만원이고 분리점 회사의 판매 가치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관련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을 때 이때 결합 원가 B, 결합 제품 B에 배분될 결합 원가는 얼마인가? B에 배분될 결합 원가는 얼마인가? 결합 원가 120만원이고 50이고 40이고 110이네요. 더해볼게요. 그럼 여기 200인데 저희는 B한테만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440 나누기 200
계산하면 여기 0.2이니까 120에 대하 0.2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4만원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22번. 화정은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으며 선시효주법을 적용한다. 각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고 관련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때 각 원가와 관련된 전체 완성품 환산량이 3,100개라면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는 얼마인가? 그럼 저희 차변에 기초제공품 수량이 500개, 단기작 수량이 3,000개. 그럼 차변은 무조건 3,500개. 완성품 수량이 2,500개. 500개는 저희 기초에 있을 거고, 이거고, 그쵸? 그러면 500에다가 뭘 곱했는지 모르겠고 1000에다가 0.8을 곱했겠어요. 그럼 800이고 2000이고 500x죠. 근데 여기 아무튼 했더니 3100개래요. 그럼 3100에서 빼기 2800 하면 여기 500에다 뭘 곱했더니 300개가 됐네요. 300 나누기 500 계산하면 여기 0.6인데 단기에 0.6 완성된 거고 초기에 0.4까지 완성됐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 다음 중 공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소품은 품질이나 규격이 정상품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맞습니다. 2번. 정상공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닙니다. 정상공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봐서 이제 검사 시점에 따라서 완성품 또는 기말 제공품에 배분하게 되고요. 비정상 공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비정상 공소는 작업의 비능률로 발생하는 것으로 효율성을 높이면 회피 가능하며 통제할 수 있는 공소니다. 맞습니다. 4번 공소는 검사 시점에서 일시에 발생하고 검사 시점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맞습니다. 24번 25년 영업을 시작한 세무는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직접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광고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생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제품 원가는 얼마인가? 단기 제조 착수량이 100개 기말제품이 40개 재료는 1이고 1이고 가공은 1이고 0.2 그럼 140 40에다 0.25 곱하면 10이겠네요. 140 110 그러면 7만 잘못했네요. 그쵸? 착수를 100개 했고 제공품이 40개 나왔으니까 여긴 60개네요. 60이고 그러면 60 더하기 40 하면 100이고 70이고 그쵸? 그러면 4만원 나누기 700 하면 단가가 400원 7만원 나누기 70 하면 1000 기말제공품 원가 구하는 거니까 40 곱하기 400 10 곱하기 1000 계산하면 26,000원 됩니다. 이 정답은 2번이네요. 25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의 유용성 및 한계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준원가가 설정되어 있으면 표준원가를 이용하여 예산 쉽게 편성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2번 사전에 설정된 표준원가를 이용하여 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제품 원가 계산과 회계 처리가 신속하고 간편하다. 맞습니다. 3번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생산 환경이 변화하면서 간접원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표준원가의 유용성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아니죠. 간접원가가 높아지니까 유용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요. 3번이 틀렸네요. 4번 표준원가는 지나친 원가 통제로 인하여 품질 하락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92회 기업회계 2급 문제 좀 풀어봤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전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